아까 말씀 주실 때 지불보증이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네. 이 지불보증이 뭔지 제가 한번 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네. 경미한 사고긴 했어요. 근데 제가 100% 피해자였고 내리자마자 그냥 저 이렇게 저렇게 사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끝내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왜 멈췄냐라고 식으로 얘기하시더니 네. 여기서 얼굴 붉히지 마시고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대물은 접수가 됐는데 대인 접수가 안 됐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그때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대인 접수가 안 된 경우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경우입니다. 지불보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 과실이 99.9999%라고 할지라도 상대방 과실이 0.1이라도 있으면 치료비는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가해자를 할지라도. 피해자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지불보증은 건강보험 그 심사평가원에서 치료비를 분류해서 이거는 자동차 보험으로 하는 게 맞아 라고 분류를 해주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우리가 치료비를 병원 측에 내줄 테니 병원 내내는 치료비 걱정하지 말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분을 치료해 드려라 라고 보증해 주는 게 지불보증입니다. 그래서 치료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험사가 병원한테 돈을 주겠어 라고 보증하겠다 네. 이거라는 거군요. 치료비에 대한 지불을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합의금과는 별개죠. 합의금은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고 치료비는 병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내 합의금과는 사실 무관하죠. 물론 손해액의 범위에는 포함이 되죠. 네, 근데 합의금과는 무관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가해자가 보험 대인 접수를 이제 거부했을 때 이때가 좀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머리가 아파집니다. 먼저 가해자가 마디모라는 걸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디모 이제 국가수 통해 가지고 사고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느냐에 대해서 의뢰를 하는 거죠. 마디모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요. 이거는 무조건 상해가 맞음, 상해가 아님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상해 가능성 낮음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거의 상해, 교통사고하고 무관한 부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증거력이 법원에서 무조건 인정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반증이 없다면 마디모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접는 게 빨라요. 어떤 반증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명확한 반증이 없는 이상은. 진단서를 끊으면 안 되는 건가요? 진단서를 끊었다 하더라도 이 염좌라는 자체가 엑스레이상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염좌는요 뒤에서 충, 또 옆에서 퉁 충격을 받았을 때 꺾이겠죠. 목이나 허리가. 그럼 꺾이게 되면 순간적으로 척추의 배열이 흐트러졌다가 다시 잡히겠죠. 일순간 이 척추 뒤에 있는 인대가 순간 늘어났다가 붙게 되는 건데 엑스레이상으로는 인대가 사실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레이만 찍고 염좌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임상적으로 봤을 때 염좌에 준하는 증상을 호소하니까 염좌로 진단 내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디모에서 만약에 상해 가능성 낮음 했는데 엑스레이 딸랑 몇 장 찍은 거 가지고 이게 염좌라고 반증을 될 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MRI 찍으면 나오느냐? MRI 찍었을 때도 진짜 심한 염좌 아니면 거의 안 나와요. 예, 그 디스크를 보기 위해서 많이 찍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염좌만 가지고 그걸 입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마디모로 돌리게 됐을 경우 그렇고 마디모를 안 돌리고 가해자가 그냥 보험회사 전화해가지고 나 이거 대인 접수 못 해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 보험회사에서도 가해자의 말을 듣고 대인 접수를 안 해줘요. 못 해줘요. 왜냐면 보험회사는 어쨌든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가해자가 내가 내 계약의 주인으로서 이거는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 보험사도 답 없어요. 그럼 그때는 소송하셔가지고 이게 사고 때문에 발생했다는 걸 입증을 하고 보험 처리를 받아야 돼요. 아 정말 골치 아프네요. 네, 그래서 골치 아프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처음에 대치하다가 경찰서 신고하고 가해자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에이 그냥 해줘 이렇게 되면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일관적이고 신념이 굳건한 가해자다. 그럼 끝까지 가는 거죠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영수증 처리하려고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비 냈다가 영수증 처리하려고 보험사에 냈더니 보험사에서 이거 가해자가 해주지 말라는데요? 못 해주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비용만 쓴 셈이 되는 거죠. 지불 보증도 안 하고 합의금도 받을 수 없다. 자동차만 고쳐주겠다. 네. 이렇게 돼서 끝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러면은 대인에 대한 거절을 한 가해자는 뭐 피해받는 게 없어요? 피해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법원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들으시면은 아씨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제 봤던 사고였는데 블랙버스를 보니까 차가 이제 25km 정도, 20km 미만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밥을 먹으러 점심시간이어서 가다가 사이드별에 손목을 부딪혔어요. 세게 부딪혀 넘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가다가 이게 툭 이렇게. 근데 이제 이분이 뭘로 청구하셨냐면 목 디스크로 청구했어요. 목 디스크. 가해자분이 이때는 대인 접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천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가해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되겠죠. 네. 네. 자, 그래서 PD가 그래서 카메라를 찍어야 된다고 그렇게 네. 주장하고 있네요. 네. 근데 그것도 경우에도 지금 목 디스크 나왔다는 분이 난 사고 전에는 목으로 병원에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거 손 부딪히고 나서 목 디스크 터져가지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 아니에요. 발발 뛰고 계시면서 보험사에다가 1,500만 원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제보자가 왔었어요. 네. 2주 진단을 받고 1년 넘게 합의를 안 하고 있다. 근데 난 합의할 생각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있으셨거든요. 이럴 경우에 가해자는 굉장히 곤란할 것 같고 네. 피해자도 도의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겠지만 보험사는 방법이 없고 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좀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현명할까요? 가해자 입장에서 솔직히 신경 쓸 건 없어요. 어차피 보험 처리가 됐고 가해자가 그 이후에 다른 보험회사 가입한다 하더라도 그 사고 당시에 있었던 보험회사 처리해 주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럼 그때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제 담당자가 머리가 아픈 거죠. 1년 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금액을 좀 슬금슬금 올려주겠죠. 이제 2주 진단 나오셨는데 1년 넘게 합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문제겠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내 합의금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잖아요. 너무 말이 안 되게.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끌려가다가 뭐 안 되면은 소장을 집어넣겠죠. 그냥 그렇게 해결해 볼 수밖에 없죠. 결국 보험사도 말도 안 되는 블랙 컨슈머한테는 소송밖에 답이 없는 거군요. 솔직한 제 생각은 경상사고 같은 경우에는 약관대로 지급을 하고 만약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송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정말 다친 사람들한테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상으로 줄줄 새는 보험금이 많다 보니까 정말 중상자분들이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으로 소송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또 하나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경미한 사고를 연속으로 몇 번씩 났어요. 네. 오늘 경상사고가 퉁해서 났어요. 네. 100% 피해랍니다. 앞차는 100% 피해자니까 뭐 지불할 거 없고 그냥 치료를 충분히 받으면 되고 자동차 고치면 되죠. 네. 근데 자동차도 경미하게 부서졌으니 금방 수리가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리가 돼서 첫 번째로 다시 운행하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또 거의 비슷한 100% 사고가 났어요. 네. 이렇게 두 번 연속 100% 피해 사고가 났을 때 네. 누구한테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고 그 치료는 어떤 보험사에게 지불 보장을 받아야 되고 합의금을 어떻게 받는 게 현명한지. 우선은 그렇게 두 번 사고 나셨다면 뭐 종교를 하나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살풀이 하시든가 뭐. 근데 어쨌든 그 두 번 사고 났으면 두 번 다 경미할 경우에는 둘 다 염자잖아요. 근데 염자에 준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 손해 개념에서 나눠서 이렇게 상기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염자에 대해서는 뭐 2주 나왔으면 여기서 뭐 100만 원 받고 여기서 100만 원 받으시든 각각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대물처리도 각각 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염자가 아니라 디스크가 한번 터졌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고로 디스크가 더 심해졌다. 이런 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있겠죠. 그때는 외상 관여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겠죠. 첫 번째 사고에 대해 외상 관여도가 50%였다면 두 번째 사고는 좀 더 심해졌다 하더라도 외상 관여도는 30%만 잡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단순한 염자라면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각각 그냥 합의 보시면 돼요. 사고가 클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서 각각 살펴봐야 된다. 이제 기여도가 산정될 수 있는 연골 파열이라든가 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 기여도를 감안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기여도에 따라 가지고 보상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여도라는 것은 보험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보고 첫 번째 사고로는 관여도 몇 프로, 두 번째 사고는 관여도 몇 프로는 의사가 해줘야 되는데 그 의사의 의견이 다르잖아요. 보험회사 소속되어 있는 의사의 의견과 피해자 측 입장에서 바라보는 의사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1차와 2차 보험사가 다를 경우에는 서로 많이 밀죠. 야 1차 사고 기여도가 많았어 2차 사고 기여도가 많았어 이렇게 밀어버리죠. 같은 보험회사라면 이제 공평하게 서로 적은 기여도만 가지고 산정을 하겠지만 그런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여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여쭤봤던 것 중에서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났어요. 1차 사고도 합의도 아직 안 끝났으면 1차 사고의 가해자는 삼성화재, 뒤에 사고의 가해자는 현대해상이었으면 둘이 한꺼번에 저한테 합의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주는 건데 어떻게 이건 전산이 되는 건가요? 그냥 단순한 염자라는 가정하에서는 각각 그냥 주는 겁니다. 각각 하나의 사고로 뭉쳐가지고 하나의 손해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각각의 사고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고만큼 주는 거고요. 염자라는 것은 사실 뭐 관여도로 잡을 만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100원에 100만 원, 150, 150 이런 식으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받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대인 보상에 대한 접수를 안 해버렸어요. 내 치료비를 감당해버렸거든요. 이럴 경우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급 보증을 안 해주는데 내가 낸 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실손보험으로 내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내가 약정한 비율만큼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있고 4세대 실손, 지금 현행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가 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주게 되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봐서 40% 생각하시는데 그거 2018년도에 약관이 진작에 바뀌었기 때문에 건강보험 미적용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으로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서 옛날에 표준형은 80%, 4세대에서는 급여, 비급여 나누고 있잖아요. 그쵸. 급여 80, 비급여 7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건강보험 미적용 아니냐. 옛날 분쟁조정 사례인데 옛날 분쟁조정 사례는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도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보는 그때 당시의 실손이었고 2018년도에 개정된 실손에서는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보험 적용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건강보험 미적용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부담해주기란 비율만큼 주겠다고 바뀌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저도 몰랐던 내용이네요. 아까 사실 이 내용을 여쭤봐야 되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2주 진단을 받은 경미한 사고인데 100% 피해 사고 어떤 유튜버 같은 경우는 네. 이걸로 1,000만 원을 받는 방법 이런 영상도 있고 그래요. 이게 가능하죠. 네.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건가요? 소득이 매우 세면 가능합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관 기준에서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약관 기준에서는 급여를 실제로 못 받았을 경우에 급여 손실분을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급여가 센 분들은 회사가 잘 돼 있어서 이번에 있어도 급여의 대부분을 보존해 주죠. 급여가 1,000만 원이신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면 한 달 입원하면은 급여 1,000만 원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1,000만 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에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잘못해서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의 문제니까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급여 손실분은 다시 중복으로 또 줘야 된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회사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법률상 기준으로 따지면은 1,000만 원에 대한 급여 손실분 인정이 되고 플러스 위자료까지 하게 된다면 대략 뭐 1,100, 1,200 정도의 보상금이 인정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봤던 그 영상에서는 네. 이렇게 급여가 굉장히 많은 분이 아니었거든요. 일용직 노동자 수준의 급여를 받는 분이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때를 부려서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정말 이런 게 가능한 건지가 궁금해요. 방송 용어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진상 부리면은 가능한 경우 있어요. 실제로 일용임금이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1년 동안 민원 넣고 전화해서 난리치고 민원 넣고 전화 난리치고 해가지고 한 700만 원까지 받으시는 경우도 봤어요. 그분이 자기 딸에 대한 사고도 있는데 맡아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왔었고 저는 단칼에 거절했죠. 안 한다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적정 보상금이라는 걸 받아야지 내가 이걸 많이 받기 위해서 민원 넣고 진상 부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보험이라는 게 사실 연한 제도잖아요. 묶여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적절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 중에 궁금한데요. 네. 아까 저한테 질문 주셔서 네. 제가 경미한 사고였는데 400쯤 받았다 네. 라고 했는데 네. 그럼 저는 괜찮게 받은 건가요? 그렇죠. 뭐 이렇게 잘 받으신 거죠. 적절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요? 저도 옛날에 사고 났을 때 150 받았나? 그랬을 거예요. 2주 나왔는데 그때 담당자가 또 우리 또 학교 후배 동기더라고요. 누구 아시죠? 그러길래 제가 모른다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알긴 알죠? 그랬더니 그 얘기 들었다고 그래서 동기 전화 와가지고 형 적절히 가자. 저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0 준다길래 오케이. 전화 와가지고 보조기 값은 빼고 줄게 이러죠. 오케이. 그렇게 합의를 봤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네. 성인과 아이가 치료비가 좀 다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아이들은 수입이 감소가 없잖아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못 간 거, 배움을 다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간접적인 손실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경제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 손해배상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원 못 간 거 이런 거에 대한 간접 손실은 보상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수능을 못 보게 됐다 거기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거기에 대한 어떤 손해액을 산정해야 살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사고 당하면 피해자분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피해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최소한 피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이 개인 사업자로서 매출에 대한 감소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순소득에 대한 것만 인정을 받게 되는 것도 피해가 되는 것이고 내 몸이 다쳤는데 내 후유증이 과소평가되는 것도 피해를 입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항목별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소득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약관은 무조건입니다. 세법상 관계증빙서에 따라서 입증이 안 되는 경우라도 소득의 상실을 인정해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현장 근로자이신 경우예요. 현장 근로자분들의 세금 신고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행한 직종별 노임 단가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규정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보험사에서 그냥 낮은 평균 임금만 인정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를 떼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장 근로를. 그때는 동료 근로자분들의 인후보증서, 별다른 양식은 없습니다.
같이 어느 현장에서 어느 현장까지 같이 무슨 일을 했다. 미장이면 미장, 비계면 비계공, 우리 아시바 있죠? 이게 비계공이면 비계공, 이런 거에 대해 입증이 돼야 되고, 도구들이 있을 경우에는 도구에 대한 사진도 찍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 게 있어요. 또 비계공은 사실 자격증이라는 게 없는데 전공들은 자격증이 있거든요. 국가 자격증이 아니라 사단, 법인 뭐 이런 데서 만든 자격증이긴 하지만 그런 자격증도 있으시면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두셔야 되고요.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머리가 아픈데, 큰 기업 말고 조그마한 뭐 식당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금 신고 제대로 안 하잖아요. 안 하다 보니까 그때는 차라리 내가 식당을 운영했다는 입증을 하고, 순소득은 어차피 적게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관으로만 보게 된다면 순소득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일용임금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매출에 대한 부분 입증하시고, 매출에 대한 또 통계소득이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식당에 대해서 몇 년 차부터 몇 년 차까지는 얼마 이렇게 인정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관철이 되려면 약관 기준이 아니라 법률상 기준에서만 인정이 되고 있어요. 약관 기준에서 무조건 세금 신고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그때는 보셔가지고 이거는 법률상 기준으로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특임 처리를 좀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든가 하는, 이제 조목조목 상세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좀.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주 아리까리하다, 아사모사하다 싶으면은 주변에 있는 손해상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희 채널을 통해 가지고 문의를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한 게 되게 복잡하네요. 하나하나 다 입증해야 돼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병원에 누워 계실 때가 아니다, 일어나서 지금 조사하러 돌아다니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하죠. 오늘 이윤석 선생님하고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A부터 Z까지 굉장히 많이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자동차 사고가 나고 내가 직접 낸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거에 네. 대해서 말씀 주신다는 거죠. 되게 재밌겠네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